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대장동 특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관훈 토론회에서 피력을 했는데 피력한 그 의지를 두고 이게 특검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아니다. 이렇게 여당 안에서도 설왕설래 했잖아요. 근데 송영길 대표가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전체적인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먼저 박영훈 위원장부터. 일단은 이재명 후보께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입장은 일단 검찰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특검을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대장동 특검만 진행할 게 아니고 우리 고발 사주 의혹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사실 이런 특검 과정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검찰에는 아직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는데 곽상도 의원은 소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사실 하지만은 2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수사가 시작된 지.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를 먼저 보고 특검을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 그 관련해서 질문 마저 드리겠습니다. 특검 논의가 좀 그렇기 때문에 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인가 했더니 특검과 좀 거리 두는 걸로 또 방향이 급선회된 느낌인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속도 조절을 하는 느낌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은 민주당 안에서는 특검을 수용하면은 이 특검을 통해서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은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특검을 하자는 여론이 대충 한 70%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의 키맨이라고 불리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지 남욱 변호사라든지 정영학 회계사라든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고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렸거든요. 보면은 보름도 걸리고 20일도 걸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풍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시간이면 인천에서 오리배 타도 필리핀까지 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이 그 정도로 손 놓고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고 보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휴대폰도 경찰이 먼저 해가지고 검찰한테 제출했었으나 검찰이 좀 받지 않았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고요. 검찰 자체가 사실 많은 빌미를 제공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연 이거 제대로 이루어지는 수사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도 검찰의 지금 수사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 이게 정말로 정치적으로 중립될 수 있는 조금 더 수사를 농밀하게 할 수 있는 특검을 빠르게 형성을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자라는 데는 사실 야당 모든 의원들이 일치를 하고 국민들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랑 이재명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발 사주도 마찬가지고 고발 사주뿐만 아니라 부산은행 저축 사건과 관련돼서도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윤석열 후보가 연계가 있다는 얘기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특검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못하겠다, 왜 안 한다, 조건부 한다 하는 것은 결국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사실 특검 말고 다른 방안이나 방법들이 있는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검찰이 빌미를 준 건 사실이죠. 원희룡과 원희룡의 부인이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화천대유에 기여한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곽상도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는데 소환조차 안 됐단 말이죠. 이거는 다른 분들을 구속까지 논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환조차 안 됐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특검 임명권까지 주장을 했는데요. 당장 특검을 도입해서 대선 전에 결론을 내자고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해도 대선 전에 수사 종결이 되긴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검 주장 말씀하시는데
특검은 원래 민주당에서도 저희가 여당일 때 항상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뭐 그 가운데서는 충분히 받아들인 부분도 있습니다. 박근혜 특검과 관련돼서도 그때는 야당이 전권,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전권을 갖고 그 특검 이 멤버들을 구성하고 했던 전례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류해야 될 이유는 사실 전혀 없는 것이고요. 특검도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특검의 인사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인데 여당만 좀 빠르게 합의를 해주고 야당은 이미 빠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태클 걸고 할 그런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받기만 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특검 중에서도 상설특검법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명부터 이 수사를 진행하는 그 시점까지 한 20일 정도로 굉장히 압축해서 단축해서 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못한다. 그건 오직 여당의 반대 때문에 못한다라고 다시 말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이 3월 9일이 지나서도 특검이 계속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검이라는 것은 이렇게 3월 9일 이후에 진행된다는 것은 특검이 대선의 전국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또 이준석 대표께서 계속 특검을 주장하시는데 이준석 대표는 당무 우선권이 없습니다. 지금 당무 우선권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특검을 윤석열 후보가 지명을 하고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윤석열이 지명한 특검에게 우리가 수사를 받을 이유도 없거니와 정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윤석열 자체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정말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이 1,100억이라는 돈이 대장동 사업에 투자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지명한 검찰 출신 이분들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박근혜 특검 말씀드렸는데 박근혜 특검 할 때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다 그대로 특검 진행됐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최종적으로 임명한 사람은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들은 된다? 사실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완전히 모순이고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사라는 것이 결국 이제 속도를 내고 이미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들을 특검이 그대로 안고 진행하면은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 아까 말씀드린 70%가 지금 특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도 사실 검찰 수사가 미진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걸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대장동 의혹을 훨씬 더 정치화시킬 수 있고 이 후보 간의 정책 토론이 아니라 계속 대장동과 관련된 이슈만 얘기하게 되거든요. 상상력이 더해져가지고 그냥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면 수사 결과에 순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걸 가지고 정책 논쟁을 계속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특검 임명권에 대해서 두 분의 이제 의견이 팽팽하게 이제 갈리고 있는데 다음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관련해서 매주 나올 겁니다. 이 이슈는. 이렇게 여야의 특검 수싸움이 이제 팽팽한 가운데 여야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 오늘은 어떤 행보에 나섰을까요? 먼저 그 윤석열 후보의 행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광주와 봉하마을을 다녀온 윤 후보인데 오늘은 외교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 기자 간담회에서 종전 선언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박용훈 위원장님. 일단 저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외교 행보를 보였다고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이 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비춰졌는데 저런 자세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또 오늘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를 비판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천안함도 피격되고 연평도도 포격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북한의 대남 직접적인 도발은 없었거든요. 물론 개성공단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평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해야 될 것이냐 판단을 해볼 때 윤석열 후보의 문재인 정부 비판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글쎄요, 뭐 문재인 정부의 대북과 관련돼서 만족할 만한 사람들은 대개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이 북한의 도발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지만은 마찬가지로 뭐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아니면 남북 연락소를 폭파시켜버린다든지 하는 이슈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위에 계속 핵실험을 강행하고 진행하고 하는 분들 분명히 있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좀 우리가 압박 전략을 좀 썼다면 이번엔 회유 전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북한이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친 꼴이 된 것인데 과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전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종전선언과 관련돼서도 얘기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했을 당시에도 북한에서도 오히려 약간 이거 좀 성급하다. 라는 비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엇박자가 되는 것이 우리는 일방적인 구애를 하고 있고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우스운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뭐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납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정부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적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이전에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로 인해서 그 과거에 불안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저는 또 일방적인 구애 말씀하셨는데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좀 뭐 일방적으로 구애하면 어떻습니까? 전쟁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이거든요. 저는 평화가 가는 길은 없고 평화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재명 후보는요, 민심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첫 방문지가 바로 부울경인데요. 민주당 취약지대이면서도 또 자신의 취약 지지층인 2030 공략에 나서면서 부울경을 찾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30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에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희망 사항이 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게 국민의 힘을 보고 왔던 분들 중에서 홍준표라는 사람을 지지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 보면 20대의 지지율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거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단순히 어떤 20대, 30대,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관련돼서 뭐 과세를 유예하겠다라는 정책들도 하고 있지만은 전 대부분 피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20대, 30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20대, 30대가 가장 문제가 되는 예를 들면은 주택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 노후 대비를 위한 뭐 연금 문제라든지 사실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그대로 계승 내지는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놨고 또 뭐 젠더 문제라든지 최근에 뭐 이슈들을 좀 가지고 오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행보가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은 사실 20대, 30대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진 않아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네, 20대 이제 지지가 이제 뭐 그 국민의힘에 아직도 뭐 크게 앞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전에 이제 저희 그 여론조사 결과 이제 코너에서도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한 조사 ARS 조사에서는 지금 20대는 41.8대 23.3 크게 이제 앞서는 결과가 나왔지만 전국 지표조사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MBS에서는 이재명 24, 윤석열 22 이게 이제 11월 8일에서 10일에 이제 그 조사 결과가 서로 이제 좀 다르게 나왔다는 건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국민의힘을 보고 2030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2030이 국민의힘을 보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을 보면서 정치 효능감을 느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입당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순히 국민의힘을 보고 왔다기보다는 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언제든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주경제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인데요. 20대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26%, 윤석열 후보가 36%로 10% 정도 뒤지지만 30대는 36%로 이렇게 동률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의 표심은 이분이 어떤 정책을 내느냐, 우리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냐에 따라 다르지 무조건 국민의힘을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분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지지하게 되면 사실 정당 지지율이 무의미한 것이죠. 지금 정당 지지율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압도적인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람만 보고 지지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뭐 20, 30대가 참여할 수 있는 효능감을 만드는 플랫폼들을 만들었던 게 국민의힘이고 민주당 거기에 부진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많은 이 20, 30대의 버림을 받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특히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20대들한테 많은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아진 것이지 당연히 어떤 특정 후보나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것도 맞지만은 국민의힘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들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요 대답은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청년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기 때문에 양 후보가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마음은 좀 싸늘한 것 같습니다. 2030 젊은 세대에게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어떤 이미지로 각인이 돼 있습니까? 저는 두 후보가 좀 공통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불도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후보는 검찰 수사에서 불도저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재명 도지사는 본인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좀 불도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저는 이게 시대 정신이 약간 좀 강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다른 국민 통합이나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보탭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아까도 정책 말씀을 드렸지만은 20대, 30대는 적용돼야 되는 정책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집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들과 관련돼서 20대, 30대를 위한 정책들이 여야 막론하고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20대, 30대가 처한 현실들을 더 깊이 이해를 하고 단순히 이제 50대, 60대가 싫어하는 정책들도 있을 겁니다.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에 맞서서 개혁의 의지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아마 20대, 30대의 지지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한 분 한 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김재섭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유증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2030이 또 탈당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번에는 윤 후보 측의 열성 지지자들이 이준석 대표한테 항의 글을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또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니 뭐 이준석 대표한테 항의를 했던 당원들은 뭐 하루 이틀은 아니고요. 이제 2017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소위 그 탄핵파라고 불리는 모든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 비판들을 받아왔고 이런 뭐 테러도 받아왔고 했었고요. 그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계속 개혁을 하면 얼마든지 저항이 생깁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전에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받았던 게 또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어떤 정당이라든지 지지하던 후보가 이렇게 탈락을 하거나 이러면 지지하시던 분들의 박탈감을 저는 뭐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이거는 저는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무주공산을 여야가 이렇게 노력해서 어떤 분들의 마음 우리가 섭렵할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마수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대선 후보의 대권 행보 그리고 2030 표심 등 대선판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